제7막 경제사회활동 한국냉장주식회사 영업이사. 전역한 다음 날 한국냉장주식회사로 출근했다. 한국냉장주식회사는 필자가 전역한 날 1968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다. 필자는 회사 출범 원년부터 참여하게 되어 이른바 창립 멤버가 된 셈이다. 사장은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이성호 제독이었다. 사무실, 응접실, 비서실 등이 갖춰져 있었다. 한국냉장주식회사는 농어촌개발공사 산하의 국영기업체다. 농어촌개발공사는 농수산물의 저장, 처리, 가공 사업을 위해 1967년 12월 설립되어 1987년 1월 농수산물유통공사, 2012년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국냉장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은 농산, 수산, 임산, 축산물의 수매, 가공, 저장, 공급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구상하고 계획한 사람은 당시 농림부 김영준 장관이다. 김영준은 장관직에서 해임된 후 농어촌개발공사 사장을 맡아 산하의 한국냉장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농산, 수산, 임산물은 각각 생산 시기가 있다. 이런 식품들은 부패하기가 쉽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생산 시기에는 물량이 많이 쏟아져 물가가 하락하고 비생산 시기에는 물량이 감소하여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시기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생산자의 소득 증대를 기하고 소비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했다. 생산 시기의 식품들을 대량으로 수매, 저장하여 가격 폭락을 막고 비생산 시기에 시장에 일정한 물량을 공급하여 가격 폭등을 막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는 방법이 바로 저온 유통이었다. 저온 유통은 당시 우리나라로서는 혁명적이었다. 이것을 한국냉장주식회사가 맡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냉장공장을 설립해야 했다. 이성호 사장은 필자에게 첫 임무로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차관 획득 업무를 맡겼다. 이성호 제독은 해군 참모총장을 끝내고 대한석유공사 초대 사장에 이어 한국냉장주식회사 초대 사장으로 온 것이다. 군에서 전투만 해왔던 필자로서는 차관 업무가 생소하여 굉장한 부담을 가졌다. 그렇지만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배운 경영이론과 군에서 체득한 돌격정신으로 밀어붙였다. 차관 여부는 아시아개발은행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현지 답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결정한다. 아시아개발은행 조사단이 오기 전에 콜드체인 개념 등을 공부하고 냉장 대상 식품들을 영어로 밤새워가며 익혔다. 조사단이 내한했다.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필리핀 국적의 6명이었다. 조사단은 필자의 안내로 목포, 포항, 부산, 목포, 인천, 수산시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했다. 그리고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만큼 부산에는 자갈치 시장, 공매시장, 냉장 창고 등 조사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수산물 유통 구조와 현장 조사를 모두 끝내고 조사단을 부산 동래 온천장으로 안내했다. 온천이 딸린 호텔을 숙소로 정하고 만찬을 마련했다. 호텔 사장에게 만찬 손님들의 국적과 임무, 성격을 알리고 최선을 다해 접대해달라고 당부했다. 호텔 사장은 손님마다 서비스하는 사람을 붙였다. 필자는 서비스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모시는 손님은 귀한 분들입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 정성 들여 모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의 성패가 지금 이 만찬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제히 예,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큰 목소리로 답했다. 조사단은 서울로 올라와 우리나라의 700만 달러의 차관을 결정했다. 이 돈으로 냉장공장 설립을 시작했다. 목포에는 기존 냉장공장을 매입하여 개소하고 서울, 부산, 목포에는 대형 냉장공장을 세웠다.
서울에는 수산물 도매시장도 만들었다. 지금 노량진에 있는 것이 그 도매시장이다. 기술과 감리는 일본 냉장 주식회사가 맡았다. 식품들을 가공하여 외국 수출에도 주력했다. 강릉, 삼척, 울진, 포항 등 동해안을 돌며 오징어를 수매,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했다. 그때는 어민들이 수매할 때 수표를 받지 않아 현금으로만 구매했다. 또한 뉴질랜드로부터 양고기를 수입, 이를 보세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했다. 이외에 명태, 양파, 메뚜기, 송이, 가랑잎 등을 가공하여 외국에 수출했다. 명태는 필렛으로, 가랑잎은 떡갈나무 잎을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했다. 떡갈나무의 잎을 뜯어 살짝 쪄서 냉장하여 일본에 수출하면 일본에서는 떡갈잎에 찹쌀떡을 싸서 쪄먹는다. 이것이 카시아모찌라는 가랑잎 찹쌀떡이다. 송이는 동해 지역에서 채취되어 강릉 비행장에서 김포 비행장으로 공수, 우리 직원들이 수령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포장하여 일본으로 비행기에 실어보냈다. 일본 동경의 새벽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해군 사관학교 교관이었던 서울대학교 공대 출신 서승철, 안영수 대위를 영입하여 이 일을 같이 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일했다.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받은 차관은 1984년 9월에 모두 상환했다. 회사 임원 임기는 2년이었다. 2년마다 사장과 이사들이 바뀌었다. 필자는 2번을 더 연임하여 1968년부터 1974년까지 6년간을 일했다. 후임 영업이사에 회사 일기생 송석호 씨가 맡았다. 송석호 씨는 필자가 백두산암 갑판사관 할 때 부장이었다. 1968년 냉장 회사에 입사한 후 7월중 회원동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집 파는 돈으로 서울 사대문 안에 집을 구할 수가 없었다. 신촌에서 한강에 이르는 길이 뚫렸다. 제2한강교와 동교동 일대는 미나리와 호박밭이었다. 그 일대에 ECA 주택 10여 채가 있었다. 이 중에서 별채 딸린 단층으로 된 집을 구했다. 당시 필자의 식구가 8명이었다. 어머님과 장모님을 모셨고 아들 4명 중 2명은 초등학교에, 2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 이사봉급은 대령 봉급의 3배 정도가 많았다. 아내가 돈을 아껴 본체를 허물고 새로 크게 짓자고 했다. 당시 서울시에서 동교동 일대 도시계획을 발표했다. 회사 5기생 김성권 후배가 제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을 맡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서 집 건축계획을 보이면서 집 앞에 길을 내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길이 곧 날 것이라고 했다. 1972년 봄, 집을 짓기로 결심하고 직접 집 설계를 했다. 필자의 집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이영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마침 그녀의 남편 이범식은 주택건설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를 만나 집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자재 품목과 소요량, 그리고 건축자금을 대충 뽑아 계산했다. 이범식에게 집 지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 회사 친구들과 같이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우선 자재 구입이 필요했다. 아내가 트럭 한 대를 빌려 인천 제철에 직접 가서 철근을 사왔다. 철근이 꽤 굵었다. 1971년에 3층 철근 콘크리트 집이 완공되었다. 정남향 집 앞에 8m 폭의 길도 뚫렸다. 집 공사가 한창이던 1970년 9월에 남욱, 필자의 이모부가 저 세상으로 떠났다. 남북 분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사에서 사상과 신념으로 인한 숱한 인생의 곡절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1945년 해방의 함성이 한반도에 메아리 칠 때 경성제국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토록 바랐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난 자신의 아버지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그리던 나라는 계급이 없는 사회, 능력에 따라 일하고
정의와 자유가 있는 사회, 아름답고 평화로운 조국이었다. 그에 붙인 남규삼은 일제 때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손톱, 발톱을 뽑히는 모진 고문을 못 이겨 아편을 먹고 자결했다. 남욱은 아버지의 친구인 허헌을 찾아갔다. 허헌은 남북을 통일시켜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이야기하고 남욱에게 함께 일하자고 했다. 허헌은 당시 김일성으로부터 월북 요청을 받았지만 미 군정청 경찰의 감시와 제지로 이북으로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다. 남욱은 고심한 끝에 서울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상녀행렬로 가장하여 허헌을 관에 넣어 월북시키고 자신도 북으로 넘어갔다. 그리고는 김일성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소련으로 가서 러시아어를 배웠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전쟁이 개시되자 남욱은 인민군 정치부 소좌로 남진하는 인민군 정찰대와 함께 8월 대구 팔공산에 잠입했다. 낙동강 전선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그는 남진하던 중 인민의 군대가 인민을 학살하는 잔악한 현장을 수없이 목격하고 공산주의 노선과 허구의 환멸을 느꼈다. 공산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결심한 그는 팔공산 토굴 속에 들어가 권총으로 자신의 팔을 쏘고 자신의 부대 본부가 있는 원산으로 돌아갔다. 원산에 도착하자마자 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사의 권유로 자신의 고향인 함경북도 청진으로 가서 휴양하던 중 1950년 12월에 유엔군의 대규모 흥남 철수 작전이 있었다. 이때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민 대열에 끼어들어 유엔 해군의 LST에 탑승하고 포항에서 내려 제2의 인생길을 걷게 되었다. 러시아어에 능통한 그는 육군 정부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정보장교 대위로 근무했다. 군 복무 중 러시아어 통역과 번역 업무를 하면서 러시아 소설가 이반 투르게네프의 대표적인 소설 부자를 1954년 국내 최초로 번역본 책자를 발간했다. 또한 국군 장병을 위한 북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희곡집필 등 군 문예 활동을 했다. 1956년 10월 제대한 후에는 마해송, 구상, 이호상, 신동집, 이모구, 최석재 등 문인들과의 교류와 문학 활동을 하면서 언론기관에 들어가 편집 일을 했다. 대구 매일신문, 영남일보를 거쳐 한국일보 문화부에서 일하던 중 1970년 9월 10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한많은 43년의 여정을 마감했다. 남욱은 육군 간호장교 제2기 출신인 필자의 이모 전은전과 대구에서 만나 결혼하여 슬하에 일남 이녀를 두었다. 이모와 이종 조카들은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 남욱의 장례는 명동 성당에서 치렀다. 남한에 가까운 친척들이 없어 제일 가까운 필자가 상주 역할을 했다. 남욱은 천주교를 믿었다. 이는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의 역할이 컸다. 장기영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욱을 강북 성심병원에 입원시켜 의사들에게 꼭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둘은 상하관계를 떠나 가족 같은 사이였다. 장기영 사장은 남욱을 위해 의정부 쪽에 묘지 50평을 마련했다. 장례식은 사회장처럼 치러졌다. 국회의원, 종교인, 문학인, 예술가, 술집 기생, 노숙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애도했다. 남욱은 문학 언론 활동으로 번 돈은 우리 사회의 약자, 소외층, 가난한 문학인, 예술가들을 돕는 데 힘썼다.